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남들만큼만 벌어먹고 살고 회사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마감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오르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가 은퇴를 하고 노후 자금 모았던 걸로 남은 인생을 보내다가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닥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도 노력을 했지만 가난은 늘 가난을 낳더라고요. 어느 정도 쌓일 재산이 생겨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버는 돈은 고정적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하니까 사실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모은 재산이 얼마다 하면서 통장 잔고 자랑도 하던데 저는 늘 그런 사람들 옆에서 쓰디쓴 웃음만 지어야 했죠.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홍기가 찬 나이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정말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모든 결정을 번복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순탄하지 않았던 시작이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되었어요. 뭐 시작부터 삐걱거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다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파혼을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결국 상처를 준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제 복수가 여러분들께도 통쾌한 이야기이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 나이 먹고 객기를 부린 거라 공감이 된다기보단 같이 이불에 발차기를 할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속 하나는 시원하던걸요. 파혼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저도 오늘 다 털어버리고 제 마음 또한 가볍게 가져가 보도록 해볼게요.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있었어요.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고 연애한 시간이 길어져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의 형태가 비슷했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았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고 예비 시댁이 될 예비 신랑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엄청난 예쁨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환영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그 사이에서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의 결혼식 준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영 관련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두 집안이 갑자기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너네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니? 내가 궁금한 건 말이다. 너희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돈댁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가, 우리 아들에게 신세지지 않을 형편인가 하는 것이란다. 저희 부모님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으시고요. 부모님께서는 걱정 말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덜 되었다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겠니? 나는 글쎄 잘 모르겠구나.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지금 당장 얹혀 살 생각 없다고 해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지 않겠니? 부모님 두 분 다 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부모님께서 늙어 지치셨을 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그래서 부모님 직업은 은퇴가 따로 없는 직업이시고? 아니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서 사돈 어른 댁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재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집은 전세로 살고 계시고 빚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건물이나 땅 같은 건 없냐 이 소리지. 딱 대답하는 거 봐서는 재산은커녕 빚 없는 걸 감사해야 하는 처지네. 그러면 집은 어느 동네에 있는데? 강남에 있니? 결혼 자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데? 사돈 어른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아니요. 집은 강북 쪽이랑 가까운 외곽에 있어요. 결혼 자금은 4천만 원 정도 모아두었고요. 1년 뒤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동안 5천만 원까지 모을 생각이에요. 둘이 합쳐서 1억 가까이 모은다면 집 대출 받아서 구하고 결혼식 올리고 할 자금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사돈 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네. 능력 있는 처가에서 지원을 팍팍 해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팍 쓰면서 저희 집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황당한 뿐이었죠. 시작부터 우리 며느리 아이고 예뻐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었고 저라는 사람보단 제가 들고 올 재산에 더 관심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신랑네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저희 집안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도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고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더 많이 모았지만 연봉에서 조금 차이 나니까 1년 뒤에는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를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우리는 아들 결혼할 때 자금을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혹시 그럼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예산을 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면 수중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돼서 얼마를 도와줄지 생각해봐야지. 우리가 뭐 1억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내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쓰게 되면 못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별걸 다 궁금해한다. 너는 무슨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나니?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돈 얼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당돌한 애는 처음 봤다. 그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이 나서서 저희 집 재산 타령 실컷 해놓고 제가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냐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잡아먹을 기세로 말을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만 피곤하다고 이만 집에 가보라고 축객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이야기는 나눈 게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예비 신랑도 이만 일어나자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첫 만남을 그렇게 끝내게 되었어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단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시댁을 향한 예의라나 뭐라나 하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네가 모은 돈이 4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단비로 4천만 원 전부 보냈으면 좋겠구나. 나도 친척들한테 선물 돌려야지. 모은 돈 4천만 원을 전부 다 예단비로 달라고요? 어머님, 그걸 전부 드리면 저희는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집을 구해요? 어머님 그럼 저한테 예물 다 해주실 거예요? 다이아 세트에 진주 세트에 요즘은 뭐 탄생석으로 만든 세트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전부 해주시려고요? 어머 이 애는 사치스럽게 그렇게 많은 액세서리가 왜 필요하니? 예물은 네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너 너무 욕심이고 하면 안 되는 법이다. 여자가 아껴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 어머님, 그건요, 예물을 그만큼 해줘야 예단도 그만큼 가는 거죠.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 다 따져받으시려고 하면 남자가 집해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예단 예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있는 돈으로 준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리고 쪽팔리기 어떻게 나만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을 하니? 생략할 걸 생략해야지.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 당연히 그만큼 모았으면 먼저 나서서 예단비로 얼마 보내겠다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너는 애가 센스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모은 돈으로 예단비 드리고 그이가 모은 돈으로 예물하고 나면 저희 부부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야 하는데 그럼 그게 다 양가 부모님 빚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무슨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모아둔 돈을 다 나한테 보내라 이거야.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께서 집 해주시고 결혼식 준비 전부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예단비로 4천만 원 보낼게요. 그거 아니라면 저희 부부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빚내야 하는 지경인데 모아둔 돈으로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못 드린다고 했고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통화를 마무리했죠. 솔직히 뭐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 외에도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비신랑에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은 어떻게 구할 건지, 식장 예약은 어떻게 할 건지, 스드메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책 없었거든요. 그냥 예비신랑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끝이었고 저에게 모든 걸 이리만 채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대출도 알아보러 다니고 해야 하지 않겠어?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천천히 해도 되지. 지금 미리 대출 받으면 이제부터 당장 걱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알아봐도 충분해. 내년에 우리 집에서 얼마를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그때까지 우리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냥 급한 것만 하자. 식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예산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날짜도 맞춰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결혼만 하자고 하면 어떡해? 일단 그럼 당신 돈은 적금으로 묶여 있으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식장부터 잡고 스드메 예약할까? 드레스 투어 할 때도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자기가 모은 4천만 원? 아이 그거는 우리 엄마 주기로 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시댁에다 갖다 줘?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드리는 게 맞지. 아니 내가 몇 번 말해. 그거 우리 결혼 자금이라니까. 자기야 좀 넓게 생각해봐. 그 돈 우리 집에 가져다 주면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지도 모르는데 아이 당연히 그게 더 이득 아니겠어? 우리 집에서 돈 보태준다고 했잖아. 정확하게 얼마 보태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 아이 뭐 1억을 보태주시겠다 하면 당연히 내가 드리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을 아끼셨잖아. 냉큼 4천만 원부터 드렸다가 나중에 돈 없다고 하시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준비할 건데? 그때 돼서 대출 더 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엄마 못 믿어? 자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데 아예 어떻게 믿고 결혼 준비를 하겠어? 예비 신랑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에게 4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했고 저는 대책 없는 돈 타령만 하는 예비 시댁에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제가 돈을 내놓지 않자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또 불렀고 뻔한 이야기를 할 걸 알았지만 저도 더 강경하게 거절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단비 타령을 하길래 저는 그냥 대놓고 집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적어도 제 결혼 자금 가져가시면 그에 걸맞는 걸 받아야 하니까요. 집을 해달라고? 고작 나한테 4천만 원 예단비를 주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겠다는데 너는 왜 나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니? 진짜로 이 그지근성하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근성이요? 아니 저한테서 결혼 자금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그만큼 합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저는 거지근성이고요? 따박따박 대드는 모습이 아주 보일만하다.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말대답을 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네 집 가난한 거야 맞는 말 아니니?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그 전셋집도 얼마 하지도 않더만. 등기부등본까지 떼보셨다고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속이 시원하셨어요. 도대체 저희 부부 결혼 생활에 처가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댁 재산도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리 따져봐도 너네 집보다야 훨씬 낫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처럼 모자란 집안에 장가를 가야 하니? 우리 아들 더 좋은 hun처자리 알아볼 수 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런 건 몇 년 뒤면 끝나는 거야.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이다 이 소리야. 어떻게 돈만 쫓아가면서 살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같이 벌어서 아껴 쓰고 모으면 그거야말로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기본 수준은 되어야지. 그 싸구려 집안 채 가지지도 못한 집안에 우리 아들이 왜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냐 이 말이야. 거지근성이 넉넉한 집안에 우리 아들이 네 분에 넘쳐도 너무 넘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직장이라고는 다니는 곳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만년 대리나 달고 있다며. 집안에 재산도 없고 우리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집안 채 정도는 해줄 여유가 있다 이 말이야. 제가 예단비로 4천만 원 들을 테니까 그럼 지불해 주시던가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셔요? 내가 왜 미루겠니? 이 결혼이 탐탁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미루는 거 아니겠니? 너한테는 그 돈 쓰고 싶지 않다 이 소리야. 결국에는 제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뭉개놓고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짜를 부리면서 저에게 파혼 이야기까지 운운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집에 재산이 없으니까 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이쯤에서 파혼하겠다고 해라. 강요를 하고 계시는 꼴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 들어가야 하니? 가난한 처가를 만나서 우리 아들 월급 고스란히 갖다 바칠 일이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본다. 애초에 예단비로 내가 4천만 원 요구한 뜻을 왜 모르니? 너 돈 없으니까 우리 아들 그만 포기해달라고 한 소리였다.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렇게 모질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더 마음고생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랑 이만 파혼하고 끝내도록 해. 아직 예약한 것도 하나 없지 않니? 지금이 척기다. 예비 신랑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예비 시어머니 하는 말만 잠자코 듣고만 있는데 정말 제 편 한 번 들어주지 않는 예비 신랑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몰아붙이기만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저 혼자만 하는 건가요? 분명 저에게 함께하자고 말을 했던 것은 예비 신랑이었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마냥 뒤로 숨기 바쁜 모습을 보이니까 아, 이 사람이랑은 평생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 결혼을 해봐야 저만 마음고생하고 저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에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 예비신랑이 허둥지둥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선택하는구나 싶어서 불편했던 그 마음을 담아 투정을 부리려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저에게 냅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를 할 줄 몰랐어. 엄마가 자기랑 파혼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뭐라 따지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있자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미련 없이 뒤를 돌더라고요. 멀어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다짐을 뒤집어 엎게 만든 사람이 저런 찌질이었다는 게 참 제 스스로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도 결혼 준비는 엎어졌다고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그저 위로하는 토닥거림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울어버리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런 생각 없이 깨톡 메신저를 보다가 전 예비 신랑의 깨톡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웃음이 피식 새어나오더라고요. 글쎄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이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깨톡 사진이 전부 웨딩 촬영을 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여자와 환하게 웃으면서 저랑 찍기로 약속했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깨톡을 보냈어요. 너 결혼하니? 5글자를 보내고 나니까 전 남친이 바로 읽은 건지 뭔지 숫자 1이 사라지더니 이내 장문의 깨톡이 도착하더라고요. 나는 잘 지내고 있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엄마가 골라준 여자랑 몇 번 만나보고 괜찮아서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 예비 신부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연락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도 나 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저를 차단을 먹였는지 깨톡 프로필 사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단을 당한 탓에 본전도 못 찾았어요.
게다가 저랑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랑 웨딩 사진까지 찍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저는 충격까지 받고 말았죠. 솔직히 너무 재수없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바보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술독에 빠져서 살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만 까만 옷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얼굴로 잠이 깨지도 않은 제 엄마를 바라보니까 저에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얼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저희 엄마가 고아인 줄 알았거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가 식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요.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엄마도 외 조부모님에 대한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어릴 때 아버지와 결혼해서 쭉 같이 살았다고만 이야기를 들었기에 당연히 부모님이 안 계신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외할머니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더니만 가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까만색 정장을 입고 아버지 차에 탔는데 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 내가 3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 엄마는 외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잖아.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입을 꾹 닫고 계셨기에 저도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죠. 무슨 근조화환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 빈소 앞을 가득 채워서 장례식장 입구까지 줄줄이 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솔직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실감도 나지 않았지만 빈소를 가득 채운 근조화환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황당했어요. 일단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빈소에 발을 디뎠는데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할머니를 영정사진으로 만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랑 묘하게 닮은 것 같으면서도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 게 평소에 성격이 장난 아니셨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억척스러워 보였다고나 할까요? 슬쩍 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바깥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말이다. 네 엄마가 전라도 일대에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대감집 여식이었어. 유일한 외동 땅으로 엄청 오냐오냐 자랐지. 내가 어릴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한 탓에 일찌감치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일거리 찾아 돈을 벌었는데 전라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네 엄마랑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잣집 딸에게 반한 일개 노동꾼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엄마도 아버지께 한눈에 반해버렸고 무슨 로미오와 줄리안 마냥 불같은 사랑을 하셨대요. 엄마는 당연히 아버지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안에 알렸고 당연히 외할머니는 그런 노동꾼이랑 결혼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대요. 오죽하면 엄마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데 사랑에 빠진 남녀가 그런 걸 신경이나 쓰겠어요?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야반 도주를 할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것이죠.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반대만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요. 할머니께서는 엄마와 아버지가 야반 도주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을 알고서는 우리 엄마의 머리까지 빡빡 밀어버리겠다며 가위를 들고 설치셨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뭉텅이로 잘려나갔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는 모든 걸 뒤로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대요. 너 이거사 지금 이렇게 집을 나가면 평생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놈에게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겠다는 게야. 내가 금이야 오기야 너를 키운 이유가 고작 저런 잡놈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런 줄 알아? 너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죽어도 나라에 전부 기부하고 죽을 거야 내가. 너 지금 그렇게 나가면 두 번 다시는 이 전라도 땅에 발 디딜 생각도 못하게 만들 줄 알아. 악에 바친 할머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야밤에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고 의절하겠다는 할머니께 그렇게 하라고 소리까지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돈 한 푼도 없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는 그때부터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면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부잣집 외동딸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 탓에 너무나도 고생을 해서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울었다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딱 한 번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손녀딸을 임신했다고 말을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엄마에게 소금을 냅다 뿌리셨대요. 아, 왜? 애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돈이 궁하더냐? 어?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따라가서더니만 이제 와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 이 배응망덕한 년. 부정타게 그딴 씨를 데리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당장 가서 떼어버리고 새 출발할 거 아니면 찾아오지도 마. 그 말에 엄마는 이를 갈면서 죽어도 이 집에는 발들이지 않겠다고 외할머니께 엄마가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고 평생 보지 말자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대요. 우리 외할머니께 자식은 엄마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존심을 부리며 연락 한 통을 하지 않고 서로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키우면서 살다가 외할머니께서 병에 걸려 아프기 시작했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마을 사람에게 전해 듣게 되었대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죽기 전에 대무님 한 번은 뵙고 가야 하지 않겠어? 말은 늘 배응망덕하다 망할 것이다 하시지만은 늘 그리워하셨다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 욕을 먹어도 후회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그 말에 엄마는 용기를 내서 병원으로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으면서도 엄마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는 소리를 지르셨대요. 내가 뭐 죽어도 안 온다고 하더니만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죽기 일부 직전에도 이렇게 네 얼굴을 보니까 화가 잔뜩 나는구나. 아이, 고혈압으로 쓰러지겠어.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엄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초연해졌대요. 엄마, 그래도 죽기 전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 얼굴은 한번 보고 가야 속이 시원하지. 정말 저 망할 것이 망했나 안 망했나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독한 년이라고 소금 한번 뿌렸기로 쏘니 찾아올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러시더래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죽기 직전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 만남이 있는지 일주일 뒤에 할머니께서 소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엄마도 이럴 줄 알았으면 중직에 찾아뵐 걸 그랬다면서 외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참 처음 보는 외할머니지만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전 남자친구 놈이 다른 사람이랑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었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놈이랑 결혼을 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 하나만 쫓아 야반도주를 할 정도의 대단한 것.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모든 걸 겪으시며 더욱 단단해지신 거니까요. 저희 엄마야말로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제 발로 가난이라는 늪에 빠진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행동인지 새삼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우울해하는 게 너무나도 못난 모습처럼 느껴졌고요. 저는 그날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제 힘으로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 말이죠. 지나간 남자에게 얽매여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요. 그렇게 장례식장이 끝이 나고 나서 저희 가족은 아주 예상하지도 못한 돈벼락을 맞게 되었어요. 사회에 전부 기부를 하고 갈 것이라고 했던 할머니의 말이 거짓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마음을 돌린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재산 전부가 엄마에게로 상속이 되었어요. 땅부터 시작해서 현금에 집에 건물에 이거는 정말 벼락이구나 싶을 정도로 돈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굴러 들어오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근검절약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벅차고 큰 돈이었어요.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저희 가족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죠.
지방에 있는 땅들은 관리를 하기 힘드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딱 제값만 받고 팔았고요.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던 건물들 역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큰 돈을 다 내고 나서도 통장에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거래하시는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그랬더니만 글쎄 은행장인지가 연락을 다 하더라고요. 자기네 은행에 돈을 유치시켜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죠.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VIP 대접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골프 회원권을 주겠다,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별 쓸모 없는 것들이었죠. 골프를 쳐본 적도 없거니와 VIP 대접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누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 뭐가 다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더니만 은행장이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은행 업무도 볼 겸 겸사겸사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은행에 탁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번호표를 뽑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면서 이게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엄마와 함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전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싹 굳히더니만 아주 조용하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혹시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내가 깨톡 차단을 해서? 와, 너 진짜 무섭다. 내가 여기 나타날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왜 미행하니? 이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나도 은행에 볼 일 있어서 찾아온 거거든? 제가 귀를 후비적거리면서 일부러 딴청을 부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전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배꼽을 잡으면서 깔깔깔 웃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이, 웃고 싶으면 그냥 웃으면 됐지. 꼭 저렇게 오바를 떨면서 하는 꼴이 과장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가난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뭐야. 어차피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자랑 좀 해도 되겠나? 우리 아들이 말이야 엄청난 투자가 집안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지 뭐니. 2달 뒤에 결혼식 올리는데 와서 밥이나 먹고 가던가 하렴. 제가 굳이 그 자리에 왜 가겠어요? 결혼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요. 예, 축의금 내라는 소리 안 할게. 너네 집 사정이야 빤하게 알고 있는데 설마 내가 축의금 내라고 하겠니? 가난한 너네 집에서 호텔 결혼식 언제 구경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내가 인심 쓸 때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라 이거지. 그나저나 은행에는 무슨 볼일로 왔니? 설마 대출 받으러 왔어? 왜?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전세금이라도 올려달래? 어머나 어떡하면 좋니? 돈도 없는데 돈 쓸 일만 넘치겠다. 근데 너네처럼 거지들에게도 은행 대출이 나온다니? 아이고 웃겨라 웃겨. 차선 사업이다 차선 사업이야. 그러더니만 자기네들이 먼저 업무를 보겠다면서 저를 확 밀치고 새치기를 해서 번호표를 뽑는 게 아니겠어요? 와, 나 진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은행장이 마중을 나온 건지 뭔지 저희 엄마를 보고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시지. 여기서 왜 순서를 기다리십니까? 바로 VIP실로 가시면 되는데. 혹시 마실 거는 커피로 드릴까요? 중국에서 아주 귀한 차를 선물 받았는데 차로 드릴까요? 벙쪄 있는 전 남자친구와 이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저도 일부러 한마디 더 얹었죠.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업무 잘 보고 가세요. 저희는 VIP실에서 은행장님과 개인적으로 투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제 팔을 떡하니 잡더니만 저한테 왜 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랑 헤어지라고 조상님이 빌고 비셨는지 헤어지고 나서 우리도 돈벼락에 앉았지 뭐니? 너랑 헤어진 뒤로 일이 아주 슬슬 풀리는 게 이런 게 복인가 싶어. 로또라도 된 거야?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했어?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서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야 해? 너랑 나랑은 남인데 남한테 돈 자랑하는 거 아니래. 혹시 알아? 거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돈 보고 둘러붙을지. 정말로, 너 정말 로또라도 당첨이 된 거야?
아니, 로또 1등 금액이 얼마라고 은행장까지 나와서 철절 매고 있는 거야. 진짜야? 진짜로 복권이라도 됐어? 왜 다 지난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고 그러시나? 로또보다 더 좋은 게 됐죠. 제가 알고 보니까 상속료였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걸 뒤로하고 VIP실에 들어가 투자 상품 이야기도 듣고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다 처리를 하고 나왔더니 은행 입구 앞에서 찌질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쓸모도 없는 청첩장을 내밀면서 헤어진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도 성인들의 미덕이라며 축의금은 알아서 두둑하게 내라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축의금 내는 걸로 표현하는 걸로 하자. 너도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축의금 두둑하게 할게. 저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청첩장을 푹푹 찢어버렸습니다. 감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축의금을 내라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6개월 전에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 것도 모자라 축의금까지 내라니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결혼 못 시키겠다고 이상하게 강짜 놓을 땐 언제고. 뭐? 이제 와서 축복을 빌어주네 만회하니?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제발 우리 2번 다시 마주치지 말고 행여 이렇게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자고. 제발 꺼져줘. 나한테 그런 말 써본 적도 없는 애가 와, 돈 생기더니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야? 예전 모습이 좋았는데 그렇게 거침을 하는 거 안 어울려. 저는 진짜 지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고 전 남자친구 발 앞에 침을 아주 칵퇴하며 뱉어주었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애써 생각을 전환시키려 노력을 했고 며칠이 지나니까 또 기억에서 잊혀지더라고요. 제 인생을 사느라 바빠서 하루가 24시간인지도 모르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엄청나게 작은 중소기업인데 가족 같은 회사라서 그런 건지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어요. 언제 그만두나 늘 사직서를 품고 살고 있었죠. 어김없이 회사에서 곤죽이 되어 돌아오니까 엄마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어릴 때 따두었던 그 바리스타 자격증 있지 않니? 아이 돈도 있겠다. 지금이라도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보면서 살아. 내가 부동산에 가다가 좋은 매물 하나 보고 왔다. 여기 동네에 장사 잘 되던 카페 있지. 아이 거기가 매물로 나왔다던데 운영 한번 해볼 생각 없어? 그 카페가 나름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되던 곳 아니겠니?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요양 간다고 카페 내놨다고 하더라. 인테리어만 살짝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있어?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워낙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유행을 할 때 따뒀던 게 있었거든요. 엄마도 카페를 여는 건 찬성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오셨고 저에게 일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카페를 리뉴얼하고 오픈을 했고 동네에서 한적하게 장사를 하면서 카페 사장님 일에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깨톡에 저희 카페 매장 사진이랑 가게 주소도 올려두고 친구들에게 놀러 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 익숙한 인간이 들어오더라고요. 구독자님들도 예상했겠지만 저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네가 여길 왜 오냐?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물어봤죠. 왜냐하면 전 남친은 예비 신부가 오해한다면서 저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 소식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차단이야 진즉에 풀렀지. 어떻게 사나? 뭐 해 먹고 사나? 나 말고 다른 남자는 만나는 건가 싶어서 궁금했어. 나 너무 힘들거든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인지 모르겠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벌 받나 봐. 나 어떻게 정말. 그러더니 그 찌질한 놈이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가만히 들어보고 있었는데 진짜 예상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 투자가 집안의 딸이라는 여자한테 예단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단비뿐만 아니라 뭐 밍크 코트를 해달라, 차를 사달라, 이 정도 돈은 지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돈 타령을 엄청나게 한 거죠. 당연히 돈 이야기만 하니까 여자 쪽 집안에서도 질렸고 전 남자친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들 가진 걸로 웃으니까 꼴 보기가 싫었겠죠. 그동안 뜯어먹은 돈 다 뱉어내라 하면서 여자 쪽에서 고소까지 하면서 결혼은 물 건너가고 소송 걸린 채로 팽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어그러지고 나서야 제 생각이 났는지 제 톡 차단을 풀었대요. 그나마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노력을 하려고 했던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톡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카페를 차렸고 용기를 내서 뭐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얼굴 보고 할 이야기가 있어? 나 없는데? 나 찾아와 봐야 내가 뭘 해주겠니? 너한테 돈이라도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 야, 너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너랑 잘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내가 진정하게 사랑을 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다는 거. 잘 알잖아. 엄마가 파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 솔직히 너무나도 후회를 하고 있어. 나 다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잘할게. 내가 머리에 뭐 총이라도 맞았니? 너랑 다시 한번 잘해보게. 2번이나 파혼하고 여자 등이나 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너네 집안에 왜 시집을 가? 내가 너를 왜 만나겠냐고. 나는 너랑 헤어지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거든.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 없이 너무나도 못 지내고 있어. 매일매일 네가 그랬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잖아. 내 진심을 모르겠어? 제발.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 여태까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어? 너도 나 사랑했잖아. 진짜 어쩌라고. 네가 잘 지내던 말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내가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말자 했지?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가게도 찾아오지 마.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전 남자친구는 쪽이 팔렸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이거 한 번이면 제가 굳이 말도 안 했죠. 그 뒤로 전 남자친구랑 이전 예비 시어머니까지 제 카페에 찾아와서는 괜히 손님으로 온 척 아주 죽을 치고 있으면서 제 눈치를 그렇게 살피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들의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소리까지 질렀겠어요. 왜? 돈 필요해? 돈 빌려줘? 내가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나 정말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가 왜 알아줘야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오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만 진짜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잣집 여자한테 소송에 걸려서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느라 대출도 끝까지 다 받고 그동안 그 부잣집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공사하면서 쓴 카드빚이 어마어마하대요. 정말 빚더미에 올라앉아 버렸다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노력해서 산 집인데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돈 좀 빌려줘. 상속받았다며. 저는 바로 소금을 뿌려서 쫓아내버렸고 경매 매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매일같이 확인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둘러본 결과 매물을 찾아냈지요. 정말 전 남자친구네 집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저는 바로 공모 입찰을 했고 저에게 낙찰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네 집을 찾아가니까 돈 빌려주는 줄 알고 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어서 오라고 하길래 저는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었지요. 여기 적힌 거 보이지? 이제 짐 빼. 여기 이제 내 집이거든. 그러게 집집 타령하더니만 이제는 집도 없는 사람이 됐네. 이 집은 내 거가 됐고, 응? 당장 짐 빼. 아니, 나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었어? 나한테 돈 빌려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퇴거 명령서를 들고 올 수가 있어? 와, 진짜 염치도 없다, 염치도. 그렇게 나랑 파혼을 해놓고 내가 도와주길 기다렸다고? 일주일 이내로 짐 빼. 아니면 내가 강제로 다 빼버릴 테니까. 무서운 건 너다. 그동안 알아왔던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그동안 니네가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줌마, 그 사랑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사랑 타령이야. 가난하다고 파혼하자고 버린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일주일 준다고 했다. 짐 뺄 시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침을 빼? 세 달은 줘야 집도 구하고 그러지. 우리도 돈을 구하러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아파트 구하는 게 그렇게 금방 되는 줄 알아? 그럼 지하 단칸방이라도 가서 살든가. 그질그질하게 곰팡이 잔뜩 핀 곳에 가서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그러길래 왜 이따가도 없는 돈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래요?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세요. 알겠어요? 제가 뭐 명령서까지 들고 왔으니까 결국에는 부랴부랴 이사 준비하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나가면서까지도 저에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랑은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기가 막혀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고는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너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경매로 산 집이 꽤 괜찮아서 혼자라도 살아볼까 싶었지만, 이전 남자친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전세를 놓았어요. 어차피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힘들거나 지치는 부분이 없었기에 지금 생활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여전히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수익을 조금씩 더 내면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이 일로 인해 남자라는 동물에게 완벽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비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니 고맙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평생 제 싱글 라이프 즐기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복된 하루 되시고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